예, 안녕하세요. 김열수의 세안보입니다. 오늘은 미일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저기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네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을 했고요. 7일 날에는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후에 두 번째로 일본 총리가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거거든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일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아부의 기술을 보여주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아부를 통해서 국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체면을 잃더라도 국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노력이 이번에 충분히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도 상당히 이런 그 아부를 하긴 했습니다. 엄청난 존경을 받는 위대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TV에서나 뵙던 분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뵙고 나니까 오히려 특별한 감동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텔레비에서 볼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엄하고 무서워 보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진솔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년도에 그렇게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신을 살려준 것은 신이 당신을 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현상까지 생겼거든요. 사실상 이런 아부를 통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챙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인데요.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안보 관련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관련 부분이고, 세 번째는 지역과 관련된 건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 있을 때 이제 이 공동성명 발표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거든요. 어떤 때는 8페이지, 9페이지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일 정상회담도 두 쪽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미일 정상회담의 그 공동성명을 직접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쪽 정도 돼요. 이걸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뭐냐면 미일 관계의 신황금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각각 정상이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이를 더 넘어선 전 세계적 차원이죠.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어떤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코너스톤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합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일본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지칭을 할 때 항상 쓰던 용어입니다. 초석이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쓰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걸 이제 스핀, 마차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스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그게 빠지면은 운행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이제 미국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동원을 해서 일본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공동성명에 들어갔고요. 아마 일본이 가장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센카쿠 제도죠. 중국말로는 따오이따오라고 하는데 그 센카쿠 제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쌍가구 제도가 만일 침략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 방어를 위해서 이게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어떤 동맹이나 또는 안보 협력이나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본은 이제 2027년까지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 아베 총리가 있을 때 2027년까지 GDP에 늘 이제 일본의 그 국방비, 소위 말해서 방위비는 1% 정도였거든요. 이걸 2%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의 방위비 올리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2027년까지 GDP의 2%까지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거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는 이제 전체적인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2+2 회담을 조기에 이렇게 개최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을 공동성명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2+2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국무부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국방부, 일본의 방위부죠. 방위성하고 일본의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2+2 회담을 아마 조기에 개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 중에는 개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번째로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이 경제협력인데요. 양국 간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동맹의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4차 산업에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1조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공동성명에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액화천연가스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NG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수출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그 공급망을 좀 이렇게 다각화시키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부처에서 협력을 해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사실상 이걸 보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1조 달러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사들일 수 있는 방산물자 사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LNG까지 이제 사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무역 흑자 규모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성명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인태 지역 협력과 관련되는 건데요. 인태 지역 협력 이 부분은 우리 한국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대상이 됐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인태 지역에는 그 정상들이 참여하는 소다자 협의체가 몇 개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큰 이제 어떤 협의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흔히 쿼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쿼드. 그리고 이제 그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이 참여하는 오쿠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이 참여하는 한미일 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일본, 필리핀이 참여하는 미일필 협의체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쿼드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협의체거든요. 이제 anything but 바이든 ABB 이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살려나가겠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이런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강압 이런 것들을 하거나 현상 변경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시켰고요. 대만 해협의 평화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특이한 것은 대만을 국제기구에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왜 대만은 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한의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예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 부분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미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여기 지역 파트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안보협력이라든지 또는 지역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일 협의체는 이제 가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혹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협의체를 가동을 한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그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일본의 방위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이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런 정상회담이 뭐 올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확장 억제의 차원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한국 방위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성명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없어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북한 핵 문제인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헤그세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계속해서 북한을 지칭할 때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태우 박사가 여기 뉴클리어 파워와 뉴클리어 웨이펀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사실상의 뭐 핵무기 보유국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만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대북한 정책이 결정될 때는 통상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 5,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북한에 대한 정책이 나오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시그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헤그세스 장관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뉴클리어 파워라고 북한을 지칭을 하고, 또 트럼프 1기 때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핵과 관련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알렉스 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북한 특별대사까지 임명을 했잖아요. 그레넬이라고 하는 전 독일 대사까지 임명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북한하고 핵회담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핵회담이 오히려 핵군축 회담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그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백악관에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한반도 비핵화예요. 여러분들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회담을 하게 되면 시작은 바로 여기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온 공동성명이 그 기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회담이 있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미일 정상회담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1조 달러 투자하겠다, LNG 수입하겠다, 무슨 뭐 방산 장비 구매하겠다 이런 것들 하잖아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안보 협력 받았죠, 안전 보장 받았죠, 센카쿠 제도에 대한 방위 받았죠, 한미일 협력 중요하다는 거 받았죠, 북한 비핵화 받았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아부를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정상회담까지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도 우리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에너지, 그러니까 뭐 그게 원유든 LNG든 그것도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도 우리가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미국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한국의 국방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2%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 1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인데 사실상 이것은 뭐 툭 던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의 국방비가 GDP의 한 2.7, 2.8%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아직도 이제 3%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국방비를 좀 더 올리겠다, 3% 이상으로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이제 타결은 됐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할 수 있다는 훨씬 더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미국과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절대로 이제 핵군축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제 회담 같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의 그 외교부 장관이 독일의 미넨에 있는 미넨 안보회의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아마 미국 국무부 장관 만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경제팀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리더십이 상당히 좀 부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이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뭐 각 부처는 각 부처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히 경제 분야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의 총수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 사실상 미국은 행정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든지 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때에 대한민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단계를 해서 미국 국회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김열수의 시사안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